오늘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소리쳤다. 내가 바꾼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손목에서 식은땀이 났다. 안방에서 남편의 발걸음이 멈칫하더니 도어락 경고음만 길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내 눈을 응시하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전세대출 서류를 떠올렸다. 계약서에는 내 사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옆에 서서 자신의 것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차 한 잔을 놓으려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현관 매트 위에 흩어졌다. 그 순간의 소리가 내 가슴에 박혔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아들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아들은 나를 보며 왜 또 예민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수건을 가져와 조각을 주었다. 조각 끝이 손가락을 스쳤다. 피 한 방울이 매트에 번졌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아 약을 꺼내며 다친 건 아들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 끝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을 흔든다고 말했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혼인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나는 내 안에서 굳고 있던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내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은행 갔다 왔냐부터 아들은 저녁 뭐 먹었냐까지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읽지도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였다. 답을 대신하는 사람은 항상 나였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하지만 오늘 현관문 앞에서 그 말이 목에 걸렸다. 시어머니는 내 손등을 스치며 아들의 잠옷은 면으로만 사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이 이제 면 알레르기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주방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다. 초침이 내 숨소리와 맞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물맛은 무미였다. 혀끝에서 짠맛이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내 뒤를 서성이며 아들은 매운 것을 못 먹는다고 말했다. 냉장고에는 김치찌개가 있었다. 남편은 김치찌개를 좋아했다. 나는 뚜껑을 열어 불을 올렸다.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내리며 아들은 속이 약하다고 말했다. 나는 손등의 상처를 바라보며 물러섰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의 시작은 현관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오늘의 시작은 내가 더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로 한 순간이었다. 나는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그러나 낯설 뒤에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 감각 위로 현관문이 다시 울렸다. 딸아이가 학습지를 들고 들어왔다. 아이는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내게 웃어 보였다. 나는 그 웃음의 결이 어딘가 엇나가 있음을 직감했다. 사진 속 웃음과 닮아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갔다. 내 자리는 주방과 거실 사이의 경계였다. 오늘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 미뤄왔다. 처음 결혼을 준비하던 해 겨울에 시어머니는 내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왔다. 점심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예단 봉투 대신 아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내게 보여주었다. 위염을 자주 겪었고 비염약을 오래 먹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는 부탁이라는 단어가 경고처럼 들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시어머니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잠이 들었는지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을 먹였는지 묻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신혼집에 시어머니의 기척이 상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괜찮다는 말은 나의 최선이었다. 그러나 2해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집안 마트에서 장을 보며 고기는 자신이 고른 것만 먹이라고 했다. 나는 유통기한을 살피는 시어머니의 눈매를 잊지 못했다. 계단참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였다. 나는 사진 속 얼굴과 내 옆에 사람 얼굴을 겹쳐보려 노력했다. 어느 날 남편은 야근을 하고 돌아와 누웠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피곤하다며 나에게 대신 받으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요즘 기운이 없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통화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다. 생강차를 달여라와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와 검진을 예약하라는 알림이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경계를 이야기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다. 내일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에 멸치 국물을 끓여 우리 집 배를 눌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주방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집의 시간을 잃기 시작했다. 시간표는 시어머니가 쥐었다. 나는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도 시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편안했다. 내 마음은 작은 긁힘이 계속되는 듯했다. 나는 작은 상처를 더 크게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는 사이 긁힘은 패인 자국이 되었다. 특히 돈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상처는 고였다. 작년 가을 우리 부부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대출금리 변동을 확인했다. 변동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은행 직원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과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제도를 안내했다. 나는 설명을 메모했다. 시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더니 아들이 은행 일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은 회의 중이었다. 나는 혼자 은행을 다시 찾아갔다. 상담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우리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 상담원은 보증가입 시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미루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설명했다. 남편은 피곤하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 메모지를 가져가며 아들의 이름으로만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서류의 공동명의를 요구하려고 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은행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셋이서 은행에 앉았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자기 앞에 놓고 질문을 이어갔다.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대신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의 돈 문제는 시어머니의 안심 문제로 변했다. 누구의 삶이 누구의 안심을 위해 돌아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라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와 시간과 통화 횟수와 방문 시간과 말의 결을 적었다. 나의 기록은 나의 호흡을 지켰다. 그 기록이 오늘을 준비했다. 봄이 오기 전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일상을 자신이 차리겠다고 했다. 나는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내가 장본 내역을 펼쳐 보이며 명단에 없는 것을 왜 샀냐고 물었다. 명단은 내가 적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메시지로 보낸 목록이었다. 나는 바지락 대신 홍합을 산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가 조개를 잘 못 먹어서 선택을 바꿨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는 아직 입맛이 아니라며 아들의 입맛을 먼저 고려하라고 말했다. 그 말에서 나는 며느리와 어머니라는 역할이 한 사람의 입맛 위에서 충돌하는 그림을 보았다. 생일상 준비는 서서히 설교로 변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을 세게 틀었다. 물소리가 내 말 대신 흘렀다. 남편은 퇴근이 늦어졌다. 저녁 9시가 넘어 문이 열렸고 그제야 상이 차올랐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바지락국을 떠먹었다. 그는 맛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부부상담과 가족치료를 검색했다. 상담센터의 후기들은 대부분 용기라는 단어로 끝났다. 나는 용기가 내게 맞을지 의심했다. 그러나 예약 버튼을 눌렀다. 상담사는 첫 통화에서 관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간단했다. 당신의 생활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3가지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멈칫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을 적었다. 아이의 안정적인 잠시간과 내일의 존중과 가정의 재정 결정에 공동 참여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다음 세션 때까지 일상을 기록하며 3가지를 지킨 날과 지키지 못한 날을 구분해 보라고 했다. 그 말이 숙제로 들렸지만 나는 따라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우리 집 배를 눌렀다. 나는 메모지에 적힌 3가지를 떠올렸다. 현관문을 열며 방문 시간을 정하자고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무슨 방문 시간인지 되물었다. 나는 아이가 낮잠을 자니 오후 2시 이후로 하자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집에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다음 주 일정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다시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그러나 편안함 뒤에는 곧바로 불안이 따라왔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남편의 메시지가 왔다. 시어머니가 속상해한다고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아이가 뒤척였다. 나는 아이의 이마를 토닥였다. 내 손바닥에 작은 열기가 느껴졌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나야 했다. 부엌에서 물을 데웠다. 내 마음은 물처럼 조금씩 데워졌다. 끓기 전에 내려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넘쳤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기록장 앞에 앉았다. 오늘 내가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을 적었다. 기록이 내 편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기록은 증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나침반이기도 했다. 그 나침반이 내일을 어떻게 끌고 갈지 나는 아직 몰랐다. 모를수록 적어야 했다. 적을수록 보였다. 보일수록 목소리가 생겼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속상함이 우리 부부의 말싸움으로 흘러갔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앞에서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는 엄마가 외롭다고 말했다. 나는 외로움이 한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집으로 밀고 들어오게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말은 내 혀끝에서 맴돌다가 꿀꺽 삼켜졌다. 대신 나는 제안을 했다. 함께 상담을 받자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 시간을 떠올렸다. 내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육아 상담과 가족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직원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가족상담 연계기관을 안내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묻자 직원은 치매검사 무료 지원과 방문 건강상담 신청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종이에 절차를 받아 적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며 귤 몇 개를 샀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미리 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내 가방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를 가볍게 밀어 올렸다. 귤이 바닥으로 굴러갔다. 시어머니는 내가 늦었다고 말했다. 나는 예정된 방문 시간을 다시 상기시켰다.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의식에서 벗어났다는 듯했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뺏듯이 안아들었다. 아이는 더욱 울었다. 나는 아이를 달랬다. 소파 위에 붉은 귤이 하나 멈춰 서 있었다. 그 귤의 색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 태도를 말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종이를 꺼냈다. 남편은 종이를 힐끗 보더니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검사가 아니라 지원제도 안내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의 무게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귤 하나를 까먹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다. 손끝의 상처는 거의 아물지 않았다. 나는 밴드를 다시 붙였다. 내 손등 위에 작은 사각형이 포개졌다. 그 사각형이 신호등처럼 느껴졌다. 이제 멈추고 서서 보고 건너야 한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오전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과 통화가 되지 않자 내게 아들의 점심 메뉴를 묻고 오후에는 회사 앞까지 와서 도시락을 전하겠다고 했다. 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가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상담센터에 추가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는 단호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경계부터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 경계는 메시지의 응답 시간을 정하는 일과 방문 시간을 고지하는 일이었다. 나는 휴대전화의 알림을 끄고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남편과의 회의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표에 넣었다.
이름을 붙이면 존재가 분명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벽걸이 달력을 꺼내어 목요일 저녁마다 대화 시간을 적었다. 남편은 어색해했다. 나는 웃었다. 어색함이 언젠가 익숙함으로 변하길 바랐다. 달력의 첫 목요일이 왔을 때 사건이 터졌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열이 올랐다. 해열제를 먹이고 재우려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가져왔다며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아이가 아파서 오늘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문을 열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가 내 품에서 떨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림은 점점 빨라졌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회의 중이었다. 나는 인터폰으로 다시 설명했다.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낮에 뵙자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아이의 이마를 다시 쟀다. 열은 조금 내려갔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빈 김치통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다. 그는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겠냐고 말했다. 나는 아이가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목요일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병원 앞에 와 있으니 나오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아들의 어릴 적 병원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접수대를 향해 걸었다. 소아과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말했다.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처방전을 가져가 약국으로 향했다. 나는 약봉투를 받아들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다. 영수증의 작은 숫자들이 내 삶의 증언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다. 그는 오늘 저녁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나는 아이의 컨디션을 생각했다. 그러나 거절하면 또다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 분명했다. 나는 짧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저녁 식당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며느리가 요즘 예민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물잔을 들었다. 물 표면에 내 얼굴이 흔들렸다. 식사 중간에 아이가 칭얼거리자 시어머니는 나 대신 아이를 달랬다. 아이는 조용해졌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섬뜩한 감각이 스쳤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장면이 내 앞에서 펼쳐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 나는 기록장에 오늘의 일을 적었다. 그때 복도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들은 엄마가 있어야 편하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문장이 나를 밀어냈다. 나는 더 밀려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어려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나를 지키는 방식이 곧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늘 어른들의 균열을 먼저 배우게 된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이었다. 반전의 조짐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경로당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다. 나는 그 소식을 동네 단톡방에서 우연히 보았다. 강좌 제목은 마음건강과 가족 소통이었다. 나는 살짝 기대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자리를 통해 무언가를 듣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좌 당일 오후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렸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무표정했다. 경로당 입구에서 나는 멀찍이 서 있었다. 강사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돌봄의 경계라는 말이 떠 있었다. 강사는 자녀의 결혼은 관계의 구조 변화이며 부모의 사랑이 지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을 메모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손을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아들의 건강을 내 손에서 놓으면 불안하다는 고백이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했다. 하루 한 번 안부만 묻는 시간 정하기와 역할을 합의하는 대화 준비와 혼자만의 취미 찾기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문득 시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낮아진 것을 보았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은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꽃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작은 분재를 하나 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창가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분재를 바라보며 물 주는 시간을 정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였다. 그 주 목요일 우리는 달력 앞에 앉았다. 남편도 앉았다. 나는 지난 시간을 차분히 꺼냈다. 시어머니가 경로당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엄마가 그런 자리에 갔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손등의 상처가 거의 아물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렇지만 살갗은 다시 다물렸다. 그런 변화가 다음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표를 꺼내어 특정 시간에는 전화 대신 메시지를 남기고 가능한 시간에만 답하기로 합의했다. 주말 점심은 우리 집에서, 평일 저녁은 시어머니 집에서 만나되 방문 전에는 미리 알리기로 했다. 재정 문제는 남편과 내가 먼저 논의하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메모를 시작했다. 그 모습이 낯설었고 반가웠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 빈도는 줄었지만 감정의 파도는 가끔 우회로를 탔다. 이웃에게 내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전하거나 친척 단톡방에 아들의 예시를 올리는 시기였다. 나는 흔들렸다. 그러나 기록의 힘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상담사가 준 문장을 떠올렸다. 내 감정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만 말하라는 문장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일상과 아이의 리듬을 지키고 싶고, 그래서 미리 약속한 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폭풍과 평온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내 알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손이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내 마음을 지나가며 작은 온기를 남겼다. 기회는 또 왔다. 남편의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 쿠폰이 나왔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려 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움직였다. 남편과 일정표를 맞추고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네 아이돌봄 시간제를 신청했다. 상담 직원은 신청 절차와 본인 부담금을 설명했다. 나는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했다. 등록이 끝나자 마음이 놓였다. 검진 당일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간단히 검진을 받는다고 알렸다.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검진이 끝난 뒤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건강검진은 남편의 책임이며 나는 배우자로서 함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검진 결과표를 들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남편의 위내시경 결과에 경미한 염증 소견과 관리 권고가 찍혀 있었다. 의사는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와 수면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앞에서 남편은 웃으며 엄마에게 바로 알려야겠다고 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자고 말했다. 남편은 생각하더니 수긍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맞춰 식단을 바꾸고 주말마다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를 하기로 했다. 첫 주는 어색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 익숙해졌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는 줄었고 대신 사진이 왔다. 창가에 분재가 새 잎을 내는 사진이었다. 시어머니는 물 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는 분재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새 잎이 연두빛이었다. 그 색이 내 마음에도 번졌다. 그러나 긴장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나는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더했다.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로 정리했다. 아이 돌봄, 집안일의 분배, 재정 결정을 적고 시어머니와 만남의 빈도와 시간을 정리했다. 문서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기준을 잊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 남편은 문서를 읽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장난처럼 찍힌 듯 보였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다음 주말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갔다. 식탁 위에는 깔끔한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조용했다. 식사 중에 남편은 검진 이야기를 전했다.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만든 계획을 들으며 정말 지킬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킬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너도 내 건강을 챙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물을 멈췄다. 마음 한편이 울렁거렸다. 그건 처음 들은 문장이었다. 내 건강을 향한 시어머니의 관심은 낯설었고 고마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짜의 위기는 그 다음 달에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 프로젝트가 터지면서 야근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늘렸다.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이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어느 밤엔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리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문득 내게 물었다. 너는 왜 그리 선을 긋느냐고. 나는 답했다. 선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간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남편이 도착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물러섰다. 거실에 들어와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달력 앞에 다시 섰다. 일정표는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나는 펜으로 선을 정리했다. 내일은 아이 어린이집 상담이 있었다. 모레는 남편의 야근이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 집 방문이었다. 계획은 빽빽했다. 그러나 계획은 삶의 구조를 지켜주는 부목 같은 것이었다. 그 주말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갔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다. 목소리 속에는 집값과 전세와 대출이라는 단어가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세를 옮기자고 말했다. 더 넓은 곳이 있다고 했다. 나는 머리가 얼얼해졌다. 우리의 예산과 아이의 통학과 업무 동선이 내 머릿속에서 동시에 흔들렸다. 남편은 조용히 내 눈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의식하지 못했다. 중개사와의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결정을 재촉했다. 나는 말이 막혔다. 대신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우리는 재정 결정을 사전에 논의하고 아이의 생활 리듬을 우선하며 이사와 같은 큰 결정은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둔다고 적힌 문서였다.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놀라웠다. 나는 손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내려앉았다. 집착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감정의 기원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잃어버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쓸모없지 않다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엄마의 삶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끝에서 시어머니는 우리가 만든 규칙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음은 시간이 만든다. 그러나 시작은 오늘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장에 크게 적었다. 서로의 경계는 서로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함께 서는 자리라고.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울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울음은 내 안에 굳은 것을 녹였다. 녹은 자리에 다짐이 들어섰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증명되었다. 시어머니는 하루 한 번 오후 4시에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주말마다 공원으로 나갔다. 남편의 위는 안정되었다. 매운 음식을 줄였고 잠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나는 내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아이는 밤에 울지 않았다. 나는 한밤중에 깼다가도 다시 잠들 수 있었다. 분재는 계속 자랐다. 시어머니는 분재에 이름을 붙였다. 이름은 세봄이었다. 세봄이라는 이름이 우리 관계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문서는 냉장고 옆에 붙어 있었다. 우연히 이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모든 큰 결정에는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있다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내게 말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왔다고.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남편은 말했다. 아직 확정이 아니고 만약 가게 되면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고. 그 문장을 듣고 나는 안도했다. 같은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도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너희가 결정하면 내가 따른다고.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방 발령 시 주거 비용과 통학과 돌봄과 내일과 부모님과의 거리와 돌봄 지원을 따져보았다. 숫자는 정직했다. 숫자 뒤에는 감정이 있었다.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골랐다. 결론은 보류였다. 회사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돌보았다. 상담사와의 세 번째 세션에서 그는 내게 실질적 실천을 다시 묻었다. 그는 단계를 정리해보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첫째로 기록을 계속하여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겠다고. 둘째로 일정과 방문 규칙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공동 상담을 제안하겠다고. 셋째로 재정과 주거 결정에서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최소 2번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로 정리하자 마음이 단단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비냄새가 났다. 집에 들어가 분재에 물을 조금 주었다. 이파리가 물방울을 머금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합의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다음 주 회사 발표가 나왔다. 남편의 발령은 보류되었다. 우리는 안도했다. 시어머니도 안도했다. 기쁨은 조용했다. 우리는 조용한 기쁨을 나누었다. 끝은 조용하게 찾아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우리 집에 왔다.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과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한 장 내게 건넸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남편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때의 불안을 말했다. 남편의 아버지가 지방을 자주 다녔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 무서움이 아직 몸에 남아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무게를 조금 이해했다. 우리가 싸웠던 것은 집착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두려움의 그림자였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우리를 지키는 법을 알려줬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방에서 차를 가져왔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3등분된 삶을 떠올렸다. 나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와 시어머니의 자리였다. 자리는 겹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있었다. 나는 상담사와의 약속을 한 번 더 잡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을 정리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사실을 적고 마지막에 실천을 적었다. 실천은 늘 세 줄로 끝났다. 나는 기록을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나는 방문과 연락의 경계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나는 재정과 주거의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적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강을 샀다. 집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다. 오후 4시가 되었다. 시간은 지켜졌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받았다. 그 웃음에는 처음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내 웃음도 바뀌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본다는 감각을 나눴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분재에 물 주는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껐다. 시어머니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새잎을 보았다. 봄은 이미 와 있었다. 나는 알았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는 이미 보았던 우리였다. 끝없는 전화와 고립과 감정의 쌓임과 아이의 불안이 그것이었다. 그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가까이 붙어 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기록장을 덮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선을 긋는 기술이라고. 문장을 적고 불을 끄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빈 것이 아니었다.
채워진 평온이었다. 나는 그 평온을 오래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실천할 것이다. 실천은 작은 물주기와 같다. 잎은 다시 돋고 가지는 단단해진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어둠은 나쁘지 않았다. 어둠이 있기에 불빛이 선명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이 되었다.